저는 이렇게 오붓한 모임을 좋아합니다. 공동체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모여서 허물 없이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월 31일에 서울을 떠나서 내일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동안에 로스앤젤레스, 또 덴버, 아리조나, 피닉스 거쳐서 뉴욕을 왔습니다. 본래 스케줄은 아틀란타까지 가서 마치가 되어 있는데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해서 나한테 빨리 와라 여러 사람이 재촉을 해서 아틀란타는 7월달로 연기하고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로 포린 파리시 이런 제목의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런 뜻이지요. 2012년 1월호에 특집을 냈는데 그 내용이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G7 시대, 일본을 포함한 서양 6나라 합쳐서 G7 선진국, G7 시대라 합니다. 또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브릭스 시대라는 것은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인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 또 미중 패권 다툼이 지나간 후에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잡지의 특집에서는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 GUTS입니다.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어느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냐?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터키가 이슬람 나라들을 통합해서 파워를 행사한다. 마지막 S, 거츠의 S는 사우스 코리아. 2030년에서 2040년 그 10년 기간에 G7 시대 지나고 브릭스 시대 지나고 미중 패권 다툼이 사그러들면서 거츠 시대가 온다. 2030년 경에는 코리아가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을 하되 연방제라든지 이런 통일이 아니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될 것이다. 요즘 국제정세나 북한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한 후에 한반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남한의 기술 경영, 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경영, 북한의 노동 합쳐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것이다. 그러면 2040년경이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 남북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미국의 백화점, 유럽의 백화점, 세계 시장에서 아주 히트 칠 것이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누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주 번성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문도 있고 항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댓글 올라오듯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고 사우스 코리아 안에서 갈등이 심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월이 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린 파리시 잡지에서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5가지. 사우스 코리아가 2030년에서 40년 사이, 뭐 몇 년 안 남았지요.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뒤면 2030년인데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사의 이니시아티브를 가지는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가 제3자가, 그것도 미국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에서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첫째 뭘 들었느냐?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그 글에서는 국민성을 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런 시대가 오게 만들다. 그러면 한국인의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어떤 점이냐? 3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한국인의 부지런한 근면,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미국 이민 와서도 미국에 이민 온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 중에 가장 빨리 성공한다. 부지런히 2짭, 3짭 뛰고 열심히 절약하고 일해서 미국에 오는 소수 민족 중에 성공이 제일 빠르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한국인의 열정, 패션. 한국인은 열정이 있다. 무슨 일을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라고 뭔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청춘을 걸고 일한다 이거지. 그 열정, 한국인의 열정이 그렇게 만든다. 3번째는 한국인의 총명. 내가 한 15년 정도 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기간 중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그 기간 중에 거기에 특집이 나기를 미국에서 살고 있는 49개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49개 민족의 평균 IQ를 통계낸 자료가 났어요. 시카고 트리뷴 일간지에.
49개 소수민족 마이너리티 중에 그 IQ를 평균을 냈는데 1등이 코리아예요. 105점. 2등이 주이시 97점. 3등이 베트남 95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미국에 와 있는 소수민족 중에 IQ 지능지수가 105점으로 제일 높다. 한국인은 총명하다. 그 첫째 이유가 한국인의 국민성. 두 번째 이유를 뭐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본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부모는 굶어도 자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열. 그래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유대인 엄마들이 유명해서 주이시 머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뜨거운 민족을 주이시 머더, 유대인 엄마들이라 그랬는데 한국인들이 온 뒤에 한국인을 세컨드 주이시 머더,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 두 번째 유대인이다.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치맛바람.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자식들을 악착같이 교육시켜가지고 명문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열.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과학기술. 지금은 외국에 나가면 코리안 그러면 테크나라지. 기술국가예요. 내가 30년, 40년 전에 외국 다닐 때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이 좋은 나라, 반도체, 조선, 또 원자력 기술.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조선은 말할 것 없고요. 조선이 이번에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드는데 미국은 군함 전체가 290척입니다. 중국은 360척. 그러니까 미국이 비상해. 미국 해군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군함 숫자가 중국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미국보다가 290척 대 360척이면 70척이 모자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 인도양, 태평양 그쪽에서 격돌을 하게 되면 군함 숫자가 미국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고 우리나라 군함 만든 것이 이지스함 그래요. 이지스함. 세종대왕이라는 이지스함은 세계 첨단 군함 중에 1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전화했어요. 우리 임시 총리, 대통령 대행 한덕수 총리한테 벌써 주문을 했습니다. 군함을 4조 6천억 만큼 군함을 주문했어요. 앞으로 미국의 군함은 한국이 만드는 거지요. 며칠 전에 이야기입니다. 4조 6천억이면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반도체, 조선, 원자력, 그러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비행기 중에 KF-21 하는 비행기는 한국산 엔진이 거의 돼가요.
세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이 세계 선두를 달리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세계 첨단 과학이던 시대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 벌써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2단계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걸 중국하고 잠시 전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중국이 우리나라 길을 꺾으려고 여진족을 동원해가지고 만주로 침입했는데 그때 세종대왕 때 우리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만주 벌판에서 전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종대왕 시절에 미사일을 만들었던 그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로 이어져서 한국 미사일이 대단합니다. 아주 세계적입니다. 지금 중동에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국가가 된 거지요, 우리가. 세종대왕 때의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 기술이었다가 중간에 깔아앉았다가 지금에 와서 첨단 기술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요점이에요. 자, 포린 파리시에서 한국이 2030년, 2040년 어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츠 시대를 이끌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강화돼 가지고 한미 동맹이 강력해져서 아시아의 1등 국가가 된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 이유 5가지 중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인의 국민성.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열. 셋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인의 기술. 네 번째가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우리 한국인이 그동안에 186나라에 살고 있는데 750만이에요. 750만 동포들이 해외에 186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 되는데 그 네트워크가 뒷받침한다는 거지요. 그래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교민청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해외 동포들의 힘이 막강하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 한국 시대에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동포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 교민청을 세웠습니다. 여기 참 1997년에 IMF를 만났지요, 우리가. IMF의 경제가 막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 본국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나라가 어려우면은 중국 사람은 금을 사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일본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현찰을 농속에 저축합니다. 한국인은 달라요. 코리아는 애들 돌반지, 결혼할 때 금목걸이 전부 나라에 바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적으로 그때 아주 알려졌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왜 같은 극동의 세 나라인데 중국은 나라가 위기가 만나면 자기 금을 사가 땅에 묻고 일본 사람은 현찰을 장롱 속에다가 쌓고 한국인은 왜 나라 살린다고 금을 헌납할까? 그때 한국인들이 돌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 금을 모았던 금액이 30억 달러예요. 그래서
IMF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됐지요. 그래서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에 한국이 IMF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3년 만에 세계 신기록이지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과 국내의 그런 당결심이, 평소에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뭐 영남, 호남, 뭐 여당, 야당, 뭐 노조, 뭐 시끄럽지요. 그러다가도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뭉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운동, 임금은 저 중국 쪽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압록강 국경 쪽으로 농사꾼, 뭐 백정, 서민들이 뭉쳐가지고 이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군 막는 거예요. 그러고 IMF 때 말씀드렸듯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시대 때 일제 제국주의 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호남의 농민들이요, 두레라는 게리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두레. 일반 소작인들, 농민들이 일본 저항 조직을, 두레를 만들어가지고 들풀처럼 저항이 일어나니까 일본 경찰이 아무리 찾아내려 해도 조직을, 중심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항의식, 단결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영향력 때문에 2030년에서 40년 그 즈음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 외교 전문 잡지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지금 130년째입니다. 130년 전에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 100년에 한국 교회 없이 한국 현대사를 말할 수 없어요. 지방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세계의 가장 복음적 교회를 세웠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영적인, 정신적인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나라 안에 있든지, 뭐 뉴욕에 와 있든지, 우리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한국이란 나라는 프로테스탄트가 일으킨 나라다.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청년이 아깝다고 이승만한테 성경을 들여보내줬습니다. 옥중에서 성경 읽다가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안에서 41명을 전도했어요. 그 41명이 전부 민족 지도자, 애국 지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 열사 알죠? 이준 열사. 이승만이 옥중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승훈,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이 옥중에서 전도한 사람. 이승훈이 아니고 이상제 장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899년 옥중에서 예수를 믿은 뒤에 옥중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거 참 중요한 책입니다. 독립정신. 그 책 제목이 독립정신. 거기에 보면은 20대 청년이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비전을 가졌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하면은 새로 생기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세울 것인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우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자주 독립국가로 민주공화국으로 세울 것인가? 첫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나라 세우고, 둘째는 고종 황제 같은 어리석은 황제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인가? 이승만 청년의 그 열정이죠. 열정, 비전이지요.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여방 구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읽혀야 돼요. 그러고 교회 젊은이들한테 그런 걸 읽혀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애국서적, 인문학적, 폭넓은 독서를 공부시켜야 됩니다. 왜냐?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면 사람들이 좁아져요. 안목이 좁아지고 비전이 좁아지고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들 아멘 아멘 그걸로 예수 잘 믿는 줄로 알지, 우리 민족과 세계, 민족의 복음화, 조국의 통일, 세계 복음화, 이런 폭넓은 안목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다시 말씀드려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미래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미션,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 나는 목회한 지가 55년째입니다. 30살에 목회, 청계천 빈민촌서 시작해서 지금 내가 84살이에요. 55년 목회하는데 나는 한국교회 목사란 것이 너무 프라우드해. 나는 너무 목사인 것이 감사해요. 왜냐?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앞장선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지요, 미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 됐는데,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한 것이 4가지요. 이건 역사에 남는 업적입니다. 첫째는 뭐냐?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된 줄 알고 태평성대인 줄 알았는데 좌익 사상이 좀벌레처럼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음지에 독버섯이 자라듯이 좌익 사상이 너무 커졌어요.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잘 몰라요. 저는 다행히 운동권 출신이요. 감옥을 같이 살면, 정치범으로 감옥을 같이 살면 그 사람의 사상, 생각, 뱃속까지 알게 돼요.
감옥에 살 때는 분명히 저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랬는데 세월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청와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됐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만났어요. 옥중 동지니까. 어이, 자네 옥중에서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수령님 따랐는데 전향했길래, 영어로 컨버트요. 전향이 컨버트. 전향했길래 청와대 참모가 됐지? 아, 그랬더니요, 터놓고 얘기하기를, 김영,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정치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뭐인데?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김일성 수령님을 받드는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그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그게 가능하냐? 놀래버렸어. 막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이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봉하는 성경의 기초를 둔 5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간적으로 인간 존중, 그리고 법치사회. 이 5가지가 뿌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두른 그런 5가지 가치관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좀이 옷을 먹어들듯이 이런 생각을 변질시키면은 국민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막아낼 수 있는 단체는 교회예요. 교회. 한국 개신교가 지난 130년 동안 한국 민족을 현대화하는 일에 앞장섰거니와 앞으로 100년간 이 나라가 튼튼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어서 자유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자유국가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근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엉뚱해져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걱정 안 해요. 이거는 사람이 무리하면은 몸살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짧은 기일에 급성장하면서 사람이 몸살하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몸살하고 있다. 이 몸살이 지나고 바로게 서기 시작하면 2, 3년 안에 좋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좋은 세월이 와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아시아를 주도하는 국가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럴 것이가 아니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이요, 확신. 케너디 대통령 시절에 일본 대사가 라이사와 교수라고 있습니다. 케너디가 임명했는 주일 대사가 라이사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주일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라이사와 교수의 얘기입니다. 내가 일본 주일 대사를 마치고 가면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내 소견이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어렵다. 일본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옛날 봉건시대, 소궁시대를 이어가고 있어서
일본 국민성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렵다. 아시아에서 참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코리아가 앞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이사오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민주주의 교육을 국민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당회 재직회가 다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장로도 권사도 투표해서 뽑고 민주주의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을 성경에서 우리가 몸으로 배우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서양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면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운다고 왔지 않습니까? 많이 세월이 가면서 많이 흔들렸지요. 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한국에 못 살아서 미국에 새빵살이 하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 정신, 복음적 전통,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거예요. 미국 땅의 진정한 청교도 정신, 복음적인 전통을 되살리는 리바이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평양 건너왔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자고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인이 소수지만은 앞으로 미국을 진정한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을 리바이벌 하는데 우리는 사명자로 온 것이다. 이래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미국 땅에 살아가면은 미국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2세, 3세들이 벌써 미국 학계, 정치계, 각계각층의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나도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라, 군사정부 물러나라, 유신체제 폐지하라 데모하다가 감옥 갔는데, 우리 정치범 독방에 있어요. 방이 0.7평이에요. 방이 비좁아가지고 보건체제를 이렇게 펴지를 못합니다. 0.7평이 안 그렇겠습니까? 요렇게밖에 못 펴요. 그런 독방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더니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설교하면서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목회했구나. 내가 참 엉터리다.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감옥에 보내신 거다. 그 생각하고 내가 군사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 15년 다 사는 줄 알고, 와, 몇 오래 살아라 크네. 그리고 에이, 이미 베린 몸. 성경 말씀 계속 읽다가 나가자.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나 계산을 했어요.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15년 읽으면 몇 번 읽지 계산까지 해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6번째 읽을 때에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거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의 그 가난한 모습, 내 영혼의 그 참 위선적인 모습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데모하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데모하다가 감옥 가서 15년 받았으니까 성경에서 데모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요.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여러분, 성경 열심히 들고 다녀야 됩니다.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미국 교회 가서 내가 간증 집회를 했는데 미국 교인들한테 내가 나무랬어요. 전부 성경을 안 들고 와. 교회 올 때 보니까 앞자리에 성경이 다 꼽혔어. 그 성경 몇 장 가니 그거 뽑아서 읽고 그거 꼽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손에 없으면 몸이 허전해.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깨면은 손 뻗치면 성경이 접히는 자리에 있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 교회에 꼽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내가 미국 교인들한테 좀 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늘 우리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이 영어 성경에는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power of God.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데모하는 거, 데모. 성령의 데모.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로 한다. 그래, 성령의 데모가 뭘까? 나는 뭐, 박정희 물러가라. 군사정권 물러가라 하다가 감옥 왔으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령의 데모가 뭘까? 고민하다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받아서 진리로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모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석방된 뒤에 데모 그만하고 성경대로 살자. 그 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것이요. 뭐 제대로 못하지요. 내가 뭐 인격이 짧으니까 제대로 못했지만은 내가 지금 84살인데 그동안 잘 못한 거 지금부터라도 잘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좀 오래 살라 그래요. 젊을 때 잘 못했으니까 뒤로 누리는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뒤로 누려가지고 앞으로 뭐 10년, 15년 건강 관리해가지고 앞으로 잘해보자. 성령의 데모하자. 내 마음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12장 1절 찾았지요? 그러므로가 영어로 대아포인데 대아포.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대아포의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팩트.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 그러므로 뒤에 우리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아포,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뭐 좀 안 할 말로 불교는 그러므로가 잘 안 됩니다.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께서
입적할 때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인도가 덥잖아요. 음식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석가모니께서 입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아멘이 되지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제물 죽여서 드리죠. 염소, 송아지 죽여서 제단에 드리는데 우리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이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삶이 제물이 되자. 산 제물로 드리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 전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제물이 되자. 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가 영어 성경에는 컨펌이요, 세상 가치관, 공산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그런 세상 풍속, 동성애, 성평등 이런 거 있지요? 세상 가치관에 컨펌되지 말아라. 휩쓸려 들지 말아라. 세상 세대를 컨펌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라. 트랜스폼이요. 트랜스폼.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컨펌, 휩쓸려 살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트랜스폼 되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됨으로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을 딱 요약해서 줄거리로 뽑자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나랑 따라합시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한국 교회는, 난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정치, 경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데 내 인생을 겁니다. 미국에 나와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미국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미국 와서 사는 보람이 있지. 한국에 모사르가 새빵살이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서울에 집 팔고 미국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치고,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벌었는 거 다 갖고 한국 가면 30년 전에 팔았는 집에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땅값 오르고 수준이 높아지고 그 집 전세도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까? 미국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트랜스폼,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게 우리들의 구호가 돼야 돼.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청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삶의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일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